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 자료지 23페이지, 22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에 있는 글을 쓴 사람이고요. 제 이름은 이찬수입니다. 주로 한국과 일본 등등 동아시아의 종교 문화에 대한 공부를 좀 해왔고요. 또 요사이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평화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일정 아주 빡빡하게 여러분들 다니셔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앉아서 이 딱딱한 강의를 듣는 것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데요. 가능한 1시간 넘지 않게 문화라는 것의 문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있는데 그 자료 생각보다 제가 시간을 많이 2배 이상 2분의 1로 단축해서 해야 되는 바람에 이 파워포인트하고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동시에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말이 아주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능한 정확한 한국어를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제목에도 있지만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체험이라고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란 말이 2군데나 나옵니다. 여기 플래카드 속에 있는 플래카드의 그 문장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이미 함축적으로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는 다문화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다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 문화가 여러 양태로 섞여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양한 문화라고 하는 것 속에 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서 종교라는 것을 만든다. 그래서 종교 문화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자료 여기에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문화라는 말은 지금 화이트보드에 되는 한자 문화권에서 특히 한국말에서도 그 문화는 영어 culture라는 영어를 일본에서 문화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전에도 문화라는 말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부 한나라 때,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 전에 서한 시대에 문치교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제가 한문을 써서 죄송한데 왕이 그러니까 무력으로 힘을 써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깊은 가르침으로 그게 문입니다. 아주 그 정신세계로 다스리고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이 문치교화인데 그래서 줄여서 문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서양에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영어의 컬처라는 말을 이 말을 잘 따다가 이렇게 문화라는 말로 만들어내었어요. 근데 문화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저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는데 문화가 뭐냐?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더 한국 문화보다도 더 익숙한 고향의 문화가 있으시겠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문화는 인류가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성과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
이 인간이 내적 머리를 인간이 속으로 소화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물질 이런 물질도 그렇고 우리들 생활 습관도 그렇고 전부 문화라는 건데 문화란 말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말을 갖다 붙여도 말이 될 정도로 넓어요. 한국말에 그냥 정치 문화 이래도 말이 되고 종교 문화 그래도 말이 되고 심지어는 도로 거리 문화, 건축 문화, 무슨 음식 문화, 음식 중에서도 김치 문화 이런 식으로 문화라는 말은 아무 곳에나 다 붙여도 말이 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아주 범위가 넓은 언어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문화라는 것이 대단히 넓으면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세계 내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은 세계 내 존재. 영어로 하면 being in the world가 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탁월한 정의예요. 자, 이때 세계는 단순히 지구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사람 되게 해주는 지평이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집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여기 외국 다른 여러 지역에 고향으로 두신 분들은 그 어딘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든 어디든 그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난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그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언어 속에 던져서 태어나서 그냥 나는 그 언어를 나도 모르게 배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음식 먹거리들, 음식 문화 속에 태어나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살게 돼요. 그 나라 중에서도 나는 하필이면 이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 집안의 질서에 어울리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지역도, 기후도, 음식도 전부 다 먼저 존재하는 것 속에 나도 모르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배워가면서 그런 질서를 배워가고 언어를 배우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보다도 먼저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규정하고 나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이 넓은 세계, 좁게 얘기하면 집안도 되고 사회도 되고 국가도 되고 언어도 되고 문화도 되고 음식도 되고 이 전부 다 이런 것을 세계라고 표현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 월드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서 인간은 영어로 이제 먼저 쓰면 다시 저기도 있긴 하지만 세계 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계 안에. 한 번도 인간은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전 한국 사람이지만 내가 외국에 가끔 나가면 나는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그 외국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럼 나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영어나 무슨 일본어나 중국어가 이렇게 조금 알기는 해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이란 세계 속에 그냥 태어나서 그게 어울리게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라는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 아니 그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세계 안에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그 말을 살짝 바꿔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을 세계의 내 존재라고 규정했다면 저는 이게 제 이름인데 저는 인간은 문화 내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란 뭐냐? 문화 안에 태어나서 그 문화에 어울리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상황에 따라 오래 다른 문화에 노출되면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한참 시간이 걸려서 그 문화를 배우면서 익숙해져가요. 어쨌든 그 문화를 내가 창조해낸 게 아니고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화,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문화를 만드는 것 같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가 사람을 만들어요. 마치 물과 물고기와도 같아요. 이 문화의 관계는 인간 내 문화의 관계는 물고기하고 물의 관계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문화가 사람의 정신세계, 생활습관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규정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자기도 모르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문화라면 인간은 그 문화 안에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문화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끝없이 변화하면서 살긴 하는데 한 번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문화는 이렇게 얼핏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언제나 변화해요.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는 말 속에는 한국에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이 경험해온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럼 한국은 가령 여기 그냥 일단 필리핀이라고 봅시다. 그럼 필리핀의 문화가 있죠. 필리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이 필리핀 문화가 한국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은 또 기존 한국 문화에 맞게 이것을 소화하면서 살겠지. 받아들이면서 살겠지만 동시에 이 한국 문화는 필리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풍요로워진다니까 더 다양해져가는 셈이 다양해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 보면 여기 끝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문화는 문법적으로 명사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끝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가깝고 문화 그러면 낱말 같지만 실제로는 낱말이 아니라 지금 움직임을 아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장에 가까운데 이것은 제가 내려본 정의예요. 한자의 문화를 아까 말한 대로 문화 이렇게 한글로 문화라고 쓰는데 이게 실제로는 문으로 변화해가는 과정. 끝없이 문화라는 말은 이 안에서 끝없이 지금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도 또 여기 그러면 다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끝없이 변화해가고 있어요. 지금 끝없이. 그래서 문장이 아니라 가만히 딱 여기 테이블 그럼 이것이 이런 식으로 굳어져 있거든요. 근데 문화는 굳어져 있지 않아요. 계속 변화해요. 한국 문화도 변화하고 있고 또 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의 내면에서도 또 뭔가 변화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를 좀 더 풀어쓰면 이게 이게 화인데 문화는 뭔가 끝없이 변해가는 과정이 문화다. 그래서 문으로 하다. 문으로 변화함. 이것을 제가 문화라고 이렇게 풀어봤어요. 어쨌든 문화는 굳어져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 속성이다. 근데 그런데 그 변화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뭐가 있냐? 변화하는 속으로 자꾸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서 종교라는 것을 만난다.
자, 한국 문화예요.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한국 사람이든 누구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유교 문화 국가예요. 유교는 생겨나기는 중국에서 생겨났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베트남 같은 중국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한국이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고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대단히 유교적. 한국 문화 속에 이게 유교란 뜻입니다. 유교가 들어와 있어요. 한국 문화 가령 예를 들면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아주 굉장히 멋진 말이고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옷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어깨만 슬쩍 부딪혀도 이 사람과 나는 아주 오랜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렇게 어깨를 부딪힐 수 있도록 그런 씨가 뿌려져 있다. 아주 오랜 세월부터 이 사람은 나와 그런 관계, 오늘날 이 길에서 어깨를 부딪힐 만한 관계성, 그런 사건이 벌어지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아주 불교적 세계관을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 끝없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 한국의 유명한 속담이죠. 한국 사람은 이런 말을 잘 써요. 무슨 소리냐면 한국이라는 사회 생각 사고방식,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불교가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한국 문화 속에 종교 문화라는 것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종교가 들어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일본 문화,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일본 문화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방식의 속으로 들어가면 제일 가장 신도라고 하는 일본 종교가 속에 들어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어떤 원리에 따라 돌아가냐, 유교적 원리에 따라 돌아가기도 하고 근대에 들어서는 공산주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더 깊이 들어가면 유교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서원이라는 게 도교를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 따오이즘, 도교가 그 속에 도교적 세계관이 그 안에 또 들어있기도 해요. 아마 필리핀에는 아주 오랜 토착적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가톨릭 같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 섞여 있어요. 그러면 필리핀이 돌아가는 사회적 원리를 잘 보면 그 속에 가톨릭이 있고 또 더 오래된 토착적 문화가 있는 거죠. 캄보디아를 가면 그 캄보디아 문화가 뭐냐? 또 그냥 불교적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어느 문화든지 속으로 들어가면 종교라는 것과 만납니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의 문화의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종교가 있는데 무교예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샤머니즘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굉장히 현대적 방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의 정신의 깊은 곳에 한문으로 이렇게 되는 한국식으로 무교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게 얼핏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의 조상을 단군이라 그래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조상의 조상을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는데 아주 오랜 신화적 전승 속에서 단군이 한국의 조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단군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 몽골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이게 몽골에서 지금 쓰는 말이에요.
지금 쓰는 말이에요. 이 탱글이라는 말을 탱글이.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늘. 그 지금 나오고 있죠. 한국어나 영어식으로 쓰면은 단군이 되는데요. 이것이 몽골어 탱그리에서 왔다고 추측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온, 또 따지고 올라가면 이것은 중국, 그러니까 흉노족이라고 부르는, 네, 거기서 하는 한글이 에서 탱글이가 나왔다고 언어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중국에서 김계준이가 가수 있어요. 가수? 예. 아, 가수가 있나? 네? 네. 네, 중국 밑에. 아, 그런가? 아, 이렇게 현장감이 담겨있는 이렇게 증언들이 나오네요. 그럼 이 고대 흉노족의 한글이 쿠트가 무슨 소리냐면 이게 천자, 한문으로 적으면 천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지도자, 아주 제일 높은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왕쯤 되죠, 왕쯤 돼요. 그게 몽골어 여기 하늘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이게 이 종교적 차원에서는 영어식으로 번역하면 샤만이거든요. 과거에. 그것이 한국어 단군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단군이 우리들의 그냥 조상이라고 고유명사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명사에 가까워. 즉, 이것도 영어식 표현하면 샤, 그거만 밀리는 거예요. 이건 또 정의가 안 보여서 땡기는. 저희 스크린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샤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샤만은 지금의 무당을 단순히 일컫는 말이 아니고 아주 과거의 샤만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예요. 여기 중재자. 미디에이터,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단군은 사실은 아주 오랜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 인간과 신을 혹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이 샤만을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번역하냐면 무당이라고 번역해요. 한문으로 이렇게 무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군은 무당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 신라 시대나 이렇게 초기 왕들도 굉장히 그 무당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가장 오래된 종교 전통이 무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무교에는 늘 무교 한국 사람들 기초에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하나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일찍 끝내야 된다 부담감이 좀 계속 있어서 무교란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 퍼포먼트로 좀 돼 있긴 한데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교라는 것에 특징이 있다면 무교는 이렇게 아주 고도의 철학적 종교가 아니고요. 그때 필요에 맞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아주 대단히 기복적이고 원시적인 종교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1970년대하고 1980년대 기독교가 그중에 개신교가 굉장히 양적으로 커졌거든요. 근데 대단히 큰 교회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히 몇만 명 신자들이 몇만 명씩 모이게 된 대형 교회들은 그 예배 형태를 보면 요새는 조금 세련되고 고급화됐는데 70년대, 80년대 아주 크게 커진 교회들, 대표적으로 한국의 서울 여의도의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 찬송가를 노래 없이 부르고
기도를 해도 두 손을 들고 막 저 하늘을 향해서 뭐 주야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엉덩이가 땅에서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냥 온 에너지를 다해서 기도를 해요. 그게 차가운 교리와 아주 철학이나 깊은 사유 체계보다는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도록 목사님들은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도록 막 바람을 잡아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부흥회라는 개신교의 부흥회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 부흥회하는 장면이 바로 굉장히 뜨겁게 그 예배를 종교 의례를 하는데 그걸 옆에서 종교학적인 눈으로 보면은 무당의 굿하는 장면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부흥회를 막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무당의 구슬할 때 뜨겁게 아주 모든 힘을 치러가면서 뜨겁게 춤추고 노래하는 무당의 마음 정서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또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교적 정서가 있어요. 뭔가 신령과 뜨겁게 만나고 싶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재수 좋게 즉 돈도 좀 벌고 건강해지기를 추구하는 그거는 충분한 그런 정서가 한국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해보니까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아주 오랜 원시적 오래된 종교 형태는 대부분 이게 무교적인데 한국의 경우엔 그 위에 중국을 통해서 유교나 불교나 도교 같은 것이 들어왔고 나중에 서양 문화를 개방을 하면서 서양 문화가 구라파 문화가 들어왔는데 기독교라는 그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제가 여기는 글씨를 크게 하고 여기를 작게 그린 데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처럼 일부러 그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얼핏 보면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오래된 종교 전통이 더 심층에 깔려 있는데 이걸 다 묶으면 이거 한국 문화라고 그래요. 한국 문화의 내용은 상당 부분 이런 식의 종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꿔서 놓고 보면 이거는 제가 요거 하나만 한번 설명을 드리죠. 호머 헐버트라는 그 미국 선교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보여요? 그거보다 미뤄져가지고 됐나요? 뿐이군요. 이게 영어로 썼습니다만 헐버트라는 사람이 한 100년 전에 한국에 들어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이면서도 교육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을 굉장히 아꼈던 한국에 대해서 애정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의무로양으로 공헌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대한제국 멸망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100년 전에 한국의 그 종교 문화적 정치적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문헌인데 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여기에 한국의 종교를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글씨 보이나요? 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에 처했을 때는 영혼 숭배자가 된다. 한국 사람을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 외국인의 눈으로 몇십 년이 관찰하면서 보니까 한국의 사회 질서는 다 유교적으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뭔가 한국 사람들이 깊이 철학을 깊은 사유를 할 때를 보면 대단히 불교적이더라. 근데 정작 다급해져. 집안에 누가 환자가 발생했어.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영혼 숭배자, 즉 저기 새벽에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늘을 달을 향해 보고 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생긴 문제점의 원인을 좀 알려주고 좀 우리 집에 누가 환자가 생겼는데 병을 좀 낫게 해달라 하고 주로 무당을 찾아가더라.
저 정서가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겉보기에만 살짝 달라졌지만,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자료에도 있는데 존스 목사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 놓기도 했어요. 가령 28쪽인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28쪽 맨 아래 하고 29페이지에 위에 연결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종교에 대해서 연구했던 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존스 목사도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 신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선인은 개인적으로는 공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부인은 부처님에게 보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게 하고 삶의 공경에 처해서는 샤머니스트인 부당에게 기꺼이 복채를 지불한다. 이 말은 한국 문화 속에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지금 한국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물론 어느 나라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언어에도 질서가 있어요. 제가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다라고 그 헐버트의 말을 인용을 했잖아요. 이제 한국어를 보면 한국어는 제가 보건데 아주 전 세계에서 존댓말,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그리고 한국에 누구나 들으면 동의하는 질서가 있는데 반문으로 적으면 한글로 적으면 장, 유, 이고 서예요. 자, 이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국의 자식은 부모에게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효도를 해야 돼요. 부모를 잘 받들어야 돼요. 부모를 잘 받들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지만 부모가 늙어서 기운이 없으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받들어야 돼요. 그 효하는 겁니다. 효. 지금은 달라졌지만 백성은 임금에게 왕인데 왕에게 뭘 하냐면 충을 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해요. 충성해. 이 구조는 대체로 뭐냐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이렇게 받드는 자세예요. 그래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사이는 순서가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경어인데 즉 존댓말이에요. 이건 높이는 말이죠.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써야 돼요. 그래 정확하게 높이는 말도 이것을 잘 배우면 정말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도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무슨 시자를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이런 말이 한국 사람들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설령 나이가 좀 어려도 존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나이가 어리면 괜찮지만 반말해도 괜찮은데 그냥 그만 살짝 어린 정도면 그래도 상대방을 높이는 언어를 써야 돼요. 만약에 상대방을 높이는 언어를 쓰지 않으면 정말 대번에 싸움나. 가령 한국의 복잡한 전철의 붐비는 전철 속에서 실수로 뭐 밀려서 옆 사람을 밀을 수도 있고 발을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의 원인을 잘 밝히다가 왜 밀어? 죄송해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이제 사람이 감정에 이렇게 막 복받쳐오르면 갑자기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 끊어지고 반말을 하기 시작해. 화가 나면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는 순간 이제 싸움의 원인은 다른 데로 가고 너 왜 반말해? 하면서 이제 더 싸움이 커져.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반말을 들으면 그것은 완전히 자신에 대한 아주 큰 모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 왜 그냥 그 말이 어땠다고? 영어에는 존댓말이 별로 없어요. 물론 겸손한 말은 있지만 높임말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선생님이나 다 영어 유예요. 대학교 선생님이나 이것도 그냥 이름을 불러도 큰 결례가 되지 않아요. 큰 신뢰가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도 큰 신뢰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못해요. 다 그냥 유예요. 부모만 이름을 못 부르지 나머지 사람은 다 이름 불러요. 근데 한국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나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존댓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한국 문화거든요. 그거 핵심이 유교예요. 그래서 사회 질서는 대단히 유교적으로 돌아가. 그걸 빼고 한국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인도 유교적인 기독교인이고 불교도 유교적인 불교인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중간에 중요한 사진들은 다 넘어가고 한국 문화 속에는 무교든지 불교든지 유교 같은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활 습관 깊은 곳에서는 종교적 다양성을 다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다양한 종교들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거든요. 나 기독교인이지만 내 생활 방식은 유교적이고 내 철학은 대단히 불교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지만 불교 공부를 했어요. 불교학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내 생활 세계관은 굉장히 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제 안에 여러 종교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다문화 속에 그 불교도 그렇고 한국의 이슬람 신자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서는 이슬람도 계속 한국 문화 안에 수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 중에는 이슬람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을 수 없는 흐름이죠. 한국 문화가 지금 다양한 문화가 한국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종교도 더욱더 다원화해져 가고 있다. 즉 종교가 여러 가지의 종교적 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다. 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한 가지 배워야 될 원칙이 있는데 다른 문화나 종교를 대하는 세 가지 자세입니다. 이미 아마 한국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아주 똑같은 생각만 하고 똑같은 문화만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양의 유럽이나 이런 데서부터 밀려 들어온 세속주의 문화도 익숙하고 지금은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전부 다 돈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그 돈의 위력을 과감히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의 힘이, 물질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순수한 종교인인 것 같지만 그 물질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물질주의도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종교도 들어와 있고
종교도 여러 종교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좀 더 익숙한 종교가 있기는 하지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배타주의라는 것은 안 된다. 배타주의란 말은 영어로 exclusivism, 즉 이게 한문이 익숙한 분들은 이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데, 배타주의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 말은 이건 다른 타자야. 다른 것을 배척하는 자세다, 이런 뜻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는 자세가 배타주의예요. 다시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 진리 독점주의.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자세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내 속에 이미 내가 잘 몰라서 그러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 종교와 문화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배타주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걸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 문제죠. 또 이거보다 좀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면 포용주의예요. 영어로 inclusivism. 즉, 내 안에 그래, 다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자세인데, 받아들일 때 자기가 중심이라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내가 좀 더 우월해. 그렇지만 나는 우월하고 너는 좀 열등하지만 그래, 내가 널 인정해 줄게. 이런 자세예요. 이거보다는 괜찮은 자세죠. 그렇지만 자기 우월성, 정말 내가 기준이고 중심인가? 잘 생각해보면 그 근거를 찾을 길이 없어요. 내가 중심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아. 문화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상대적이거든요. 문화에는 우월한 문화, 열등한 문화가 있지 않아. 강조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포용주의는 자기가 좀 우월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해, 나는 좀 훌륭하고 너는 훌륭하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 자세가 포용주의인데, 이거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죠. 또 하나는 종교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란 말은 문화나 종교의 다양성을 평등하게 다 인정하는 자세죠. 여기 플루랄, 영어로 하면 플루랄리즘인데, 이 플루랄이라는 게 여럿이라는 뜻이죠. 여럿, 복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평등하게 인정하는 자세예요.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은 좀 더 생각이 드는 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다원주의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옳다라는 기준이 이제 없어요. 저마다 진리를 다양하게 표현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가들의 아주 공통된 자세입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면 그 남편에게는 그 아내에게 그 남편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있죠. 그런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익숙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른 문화나 다른 종교를 나와 비슷한 차원으로 존중할 줄 아는 자세가 다원주의인데, 다른 문화를 잘 소화할수록 결국 자기 자신이 훨씬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문화 사회에 어울리는 자세가 그런 점에서 결론이면서 핵심입니다. 한문으로 한국어로 대화인데요. 대화를 통한 개방적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대화라는 말은 마주할 때 하고 이야기할 화합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예요. 영어로는 dialogue인데 dialogu의 D라는 게 그리스어가 오네요. 그리스어로 D는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그는 로고스라는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말하다가 대화거든요. dialogue. 자, 둘이서 말한다 혹은 마주보고 말한다는 것 속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해요.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대화의 핵심은 듣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자기 생각을 막 내뱉어 놓고 대화한다고 해놓고는 저마다 와서 자기 말만 하고 하나도 담아가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막 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막 말을 해놓고는 남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어. 말의 성찬. 말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하나도 변화는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대화는 말하면은 듣는 자세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해. 들으려면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비워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만큼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그럭저럭 저 어느 팀에 결혼한 지 22년 됐네요. 그리고 오래됐네요. 어느 팀에 이렇게 됐네요. 그럴수록 느끼는 게 있는데 대화가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듣는 거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내 안에 받아들여주는 자세. 그러면 상대방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 대화는 그런 점에서 사랑이기도 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랑이라면 대화는 정말 사랑이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가 훨씬 더 사랑받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숙해지죠.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의 이해의 지평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화가 딱 마찬가지죠. 언어든 삶의 방식이든 것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보면 그런 자세를 살다 보면 너에게서 내가 보이는다. 독일의 괴테라는 굉장히 탁월한 문학 작가가 있죠. 그 괴테가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외국어를 모르는 자는 자기 말도 모른다. 굉장히 무서운 말 같지만 어느 한 언어만 아는 것보다 외국어를 같이 알면 자기를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스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초창기 종교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만 알면은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다.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야 되는 거고 너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내가 나를 알아갑니다. 문화라는 것도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성을 소화하면 내가 훨씬 성숙해지는데 이런 오늘날은 이 행사를 주관한 그 여기 URI인데 한국말로 하면 한국종교연합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종교인들 중에 저런 대화를 추구하는 종교연합 단체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어떤 창조적인 계기로 아주 좋은 기회로 만들어 서로의 생명을 풍요롭게 해주는 좋은 기회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죠. 저런 의미의 개인과 개인 혹은 단체와 단체 사이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시절이기도 한데 한결같이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말이 딱딱했는데 원래 한 2시간 할 생각을 했는데요. 1시간 안에 그냥 어쨌든 마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질문이나 이런 것을 받았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이 어려우셨어요? 뭐 어려우기도 하셨고 또 이해가 잘 되신 분 잘 되기도 하셨겠죠. 이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의 눈높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가 저도 좀 어려웠는데 동의하세요? 이해되었다면 그런 것 동의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이런 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 해온 것의 결론이기도 해요. 핵심이기도 하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평화가 뭐예요?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제가 평화가 관계가 있죠. 그럼요. 아니 관계 여기도 써놨는데요. 평화는 크게 좁게 얘기하면은 전쟁이나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규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전쟁이 없지만 평화롭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차원에서는 그 전쟁이 없는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문화적 폭력, 구조적이고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라고 평화학자들이 정의합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 문화적으로 성차별적이다. 어느 문화에 가면 남성 우월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 그러면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싫지만 여자들은 싫지만 그 당연한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막 폭력이지만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평화가 아니죠. 한국 사회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긴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쟁이 없어도 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 구조나 이런 게 평화롭지 못해. 서로 군대를 두어야 되고 군대를 둔다는 말은 상대방을 적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긴장과 갈등이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구조적인 폭력의 속에 있는 거죠. 그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도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근데 너무 몽골들이 중국들이 이렇게 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가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여기에는 지금 몽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동남아도 있어요. 그럼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 동북아나 아시아 주변국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지 교수님 입장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질문을 하시지 여기 다문화라는 게 문화적 다양성을 한국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성을 지금 배워가는 중인데 배워가면서 이 한국만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일본과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몽골과 필리핀과 등등 베트남이나 이런 곳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눈뜨기 시작하고 있죠. 그거 좋게 얘기하면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성숙해져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한국 중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문화적이랄까 종교적이랄까 정치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 수용해내고 또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재를 통해서 조그맣게 말씀드린 평화라는 것을 아시아 전체에 좀 구현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을 위해서도 다른 지역을 위해서도 너무나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해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전 세계가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먹는 음식 빵만 하나만 보더라도 빵 뒤에 성분표를 보면 비닐 뒤에 성분표를 보면 밀가루는 미국에서 왔고 설탕은 저기 남미에서 왔고 그다음에 무슨 효소는 어떤 건 인도에서 왔는데 또 저기 그 중에 팥은 또 중국에서 왔어. 어떤 건 이런 식으로 이미 10개국의 이상에서 생긴 음식들이 모여서 지금 빵 하나가 만들어지죠. 실제로는 전 세계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단일한 경계와 이 국가가 점점 있지 않아요. 우리들 생활 방식만 조금 차이가 나고 언어가 좀 다르긴 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는 게 세계 현실입니다. 그것을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눈뜰 필요가 있죠. 그래 한국에게도 그런 것을 눈뜨게 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문화 현상. 무엇보다 여기 부부이나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가족이 제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행복하려면 대화가 정말 기본이고 대화는 내가 말을 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고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 인류를 건강하게 평화롭게 하는 거가 아니겠어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셔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되셨으면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오늘 강행군을 하시느라고 여기 답사도 많이 하시느라고 피곤하셨는데 강의 아주 머리까지 피곤하시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 오늘 저녁 이후에 내일 오전까지도 남아있는 일정을 잘 소화하셔서 정말 서로 다름을 내 안에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